되지요. 문제, 그러니까 읽고, 순서를 읽고, 문제 먼저 풀어도 되고, 문제까지 푸는 거 먼저 하고 설명 들어갈게요. 183쪽 소설 제목은 김수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서술상 특징. 자, 요거 생각하면서 숙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소설이 나왔을 때 186쪽에 보면 4번에 고개를 바탕으로 위크를 감상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를 읽어보고 독해 포인트를 삼는다. 자, 고개를 보니까 작품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네요.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1964년 겨울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풍부한 시기였다.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사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를 거듭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인사들을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의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를 나타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죠. 64년 시대적 배경. 이거 한국사 때 배웠죠? 4.19 좌절. 4.19가 좌절되면서 뭐가 일어났지? 5.16 쿠데타. 그래서 군사정권, 박정희 군부 군사정권. 자, 그 직후이죠. 군사정권이 생겨난 직후의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 4.19 혁명이 일어났을 즈음에 전 세계가 주목한 게 있었거든. 전 세계가 왜냐면 그 당시 대한민국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지국가였던 거지. 전쟁 후에 정말 빈국이에요. 최빈국.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최빈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독재 정권을 바꿔버렸지? 이런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은 거지. 전 세계인들. 그래서 이 4.19 혁명이 근대 시민혁 3대 혁명 외에도 이게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우리 전 아시아나
뭐 이런 약간 개발도상국들 이런 역사 교과서에 많이 실렸어요. 되게 모범이 되는 사이비 혁명이. 그때 진짜 편지 써놓고 애들이 나갔지. 어머니 저를 찾지 마세요.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서울로 떠납니다. 중2짜리 여자애가 그 편지, 유명한 편지 있잖아요.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학생들이 교복에 피 묻혀가면서 이룬 민주주의 혁명이란 말이지. 근데 이소변이 하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야하고 장면 정권이 섰는데 단 1년 만에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시끄러운 건데 얘는 이 소리하고 쟤는 저 소리하고 얘는 저 소리하고 갈등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갈등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엄마 생각 다르고 아빠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른데. 그런데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몰랐잖아.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에 휩싸였어. 근데 지금도 뭐 사회 혼란, 사회가 뭐 어떡하냐 뭐 어쩌고 하는데 당연한 거라니까. 민주주의를 택하는 순간 당연한 거예요. 사회 통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내 이익이 다르고 계급이 다른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의사 집단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어제 몇분 토론 보니까 그런 갈등이 당연한 거야. 민주주의는 그 갈등을 조정하면서 뽑히는 거거든. 근데 아직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막 국회에서 싸우고 막 말이 많고 하는 게, 야 이러다가 북한이 쳐들어와. 나같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역시 대통령이 돼야 돼 라고 해서 땅땅땅 무혈 쿠데타 박정희가 입성을 했단 말이야. 자, 5.16 쿠데타를 하면서 그 대신 명분이 필요했지. 우리 민주주의 혁명으로 세운 국가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려면 국민들에게 내놓을 명분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우리 못 살잖아. 밥 못 먹잖아. 경제 5개년 정책이 한국사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야 밥 먹게 해줄게. 경제. 초가집, 기와집으로 만드는 거야. 양원구로 경제. 근데 요즘에도 다시 새마을운동을 뭐 정신을 살리지 않는데 요즘에 초가집을 발견하면은 보존해야 돼 요즘에. 그거는 문화재야 문화재. 경제 떠나. 강력한 명분 두 가지가 있어. 그렇지. 안보. 야 나한테 지금 반대하는 애들은 다 공산주의자야. 간첩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이야. 이러면서 간첩놀이하는 거지. 색깔론. 우리나라가 이 색깔론으로 색깔이 뭐냐로 800만 명을 죽였는데 전쟁을 통해서 가장 잘 먹히는 거지. 갈라치기. 무서워서 말을 못해. 무슨 말하면 뭐 나한테 반대한다고? 너 김일성 일성이 편이지. 일성이하고 정의하고 좀 친했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박정희가 3번 동안 헌법을 뒤집어 엎을 동안 단지 절대반지를 끼고 나니까 빼기가 싫은 거지. 권력은 아들하고도 안 나눈다는 말이 있잖아. 그 맛을 본 거지. 그래서 군사정권, 이거는 근데 출범 초기야. 이때는 양호했지. 그래도 박정희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하이 레벨의 독재를 한 거는 이 60년대 흘러가면서 70년대 초반 유신을 하면서지. 그러니까 독재도 레벨이 있는데 박정희는 전 세계적으로 레벨의 지수를 따지면 10연에 드는 레벨. 김일성하고 동급이야. 김정일이 약간 더 못해. 놀랍지. 김정일은 김일성하고 박정희 수준에 들지를 않아. 애들은 박정희는 유신. 야 죽을 때까지 내가 대통령.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그런 거 안 돼. 지금 현재 북한에 있어서 안 돼. 너 못 살아. 니네 쌀밥도 못 먹는 주제에 무슨 민주주의야. 이런 논리였죠.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국회 해산, 국회의원 임명, 빵빵빵 긴급조치. 얘들아 긴급조치 15분. 유신은 독재란다.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 다음날 선생님을 볼 수 없었지. 선생님 어디 계셨나요? 너는 몰라도 된다. 그셔. 이사 가셨어.
그 후로 선생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이런 일이 비를 비재하던 시기였죠. 자, 그러면 이때 초창기에 좌절이 굉장히 심했겠지. 이 명분을 내세우고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거기 보기에서, 왜냐하면 이 시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좋죠. 민주인사들을 억압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 사람들은 무력감과 회의에 빠졌다. 그렇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무력감과 회의에 빠졌다.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주의 풍조를 만연하게 했으며 개인주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원래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면 어쩔 수 없구나. 권위에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개인주의로 빠져요. 그냥 나만 살아야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남을 돌볼 여유가 없지. 배려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식인들이니까 깊은 회의에 빠졌겠죠.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는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집시법도 고쳤잖아요. 박정희가. 서울 1964년 겨울은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제목이다. 서울, 자, 공간적 배경이고 1964년. 자, 요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 겨울, 계절적 배경. 자, 서울과 1964년이라는 것은 특정된 거잖아. 특정된 공간과 시간. 겨울은 보통 명사인데 긍정과 부정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부정의 이미지를 갖게 하죠. 춥잖아. 그래서 암울함, 절망감, 자,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소설의 분위기를 본다면 암울함이다. 절망감이다. 시대적인 배경, 무력감 이어지죠. 무력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암울한 거지 미래가. 회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개인주의로 이어졌다. 여기에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주의, 이걸 다룬 소설이거든요.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자, 그러면서 1960년대 요 부분이, 요 시대가 우리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잖아. 그쵸?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을 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반대 극부적으로 어떤 걸 줬냐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그런 사상도 나왔죠. 그렇죠. 옛날에 없이 살아도 우리 공동체 문화에서는, 농촌 공동체 문화에서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어렵지만 서로 품앗이해주고 그런 문화였다라면, 이제 자본이 지배하는 질서에서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경쟁, 당연히 경쟁, 자본주의는 경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서 지식인들은 뭘 느낀다고? 여기서 포인트가 무력감, 회의, 개인주의.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독해 포인트를 갖고, 사회 정치적인 배경이 독해 포인트구나. 한 인간에게, 인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포인트를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볼게요.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나타나는 선술집. 선술집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투다리 아니? 투다리라는 주점 알아요? 없나? 약간 이자카야. 여기는 이자카야라고 말해요. 이자카야잖아. 선술집. 약간 조그만한데 술 한잔 먹기 좋게 되어 있는. 그 이자카야 같은 데서 오뎅과 군 참새와 3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이 참새 구이는 한동안 계속 팔았어요. 참새구이요. 참새. 진짜 끔찍해. 이 시대 때는 아닌데 라떼도 참새구이가 있었어. 포장마차나 이런 데 보면 그 참새를 네, 이거 그리려니까 너무 끔찍하다. 참새를 잡아서 털을 뜯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민몸이 나오잖아. 민몸, 그치? 그거를 쫙 꼬챙이로 짰잖아, 참새가. 그러니까 한 5개 이렇게 꼬챙이로 꼬여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쑥하고 이렇게 뜯어먹는 거지. 그리고 예전엔 비둘기 고기도 있었어. 진짜. 군참새, 이때는 군참새가 거의 맛집 메뉴였던 거. 포장마차의 시그니처 맛집 메뉴. 그러면서 오뎅이죠. 오뎅은 뭐 지금도 먹으니까 3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자 여기 배경 묘사가 나오잖아요. 밤이야. 어두워. 근데 얼어붙었대. 차가운 바람. 자, 이러한 배경 묘사를 통해서 암울한 분위기, 스산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벌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 선술집이죠. 여러분들 포장마차 뭔지 아나요? 포장마차? 가본 적 있니? 포장마차를 몰라? 떡볶이 팔고 오뎅 그런 건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선술집의 포장마차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커튼 쳐져지 이거 들고 가는 거지.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사람들 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툭 치고 나가면 그 앞에 각종 안주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군 참새도 있고 비둘기 고기도 있고 뭐 이상한 장어도 있고 뭐 많아. 그런 분위기 툭 치고 들어간 거지 이제.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카바이드불에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부어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공간적 배경, 그날 밤 시간적 배경, 우리 3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3사람이라고 한 거 보니까 시점이 1인칭 시점이네. 1인칭. 우리 3사람이란 나와 나 동그라미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 동그라미. 안씨지 안씨. 근데 도수 높은 안경을 썼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미지. 응? 머리 좋고 막 그런. 그렇지. 공부를 뭔가 가방끈이 긴 애야.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애 같아. 대학원 학생. 이 시대 때 대학원이면 60년대 때 공부 많이 한 거 맞네. 자,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36살짜리 사내를 말하는. 근데 그의 정체를 알고 싶지 않은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는 밑줄 쳐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난뱅이. 자, 이거 벌써 산업화, 자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돈이 중요해진 현실을 뜻하죠.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 손익기가 끝났을 때는, 왜냐면 이런 선술집에 가면
혼자서 마시려고 갔는데 옆에 누가 마시고 있어. 아유,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지. 아유,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소개가 끝났을 때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자 밑줄 치세요.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난 좀 가방끈이 짧으네.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게다가 많이 배웠고 부잣집의 장남이야. 돈도 많아. 집안도 좋아.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얘도 머리가 없는 애는 아니야. 근데 실패했어.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임질이 무슨 병인지 알아요? 성병이거든. 군대에 갔다가 성병에 한번 걸려본 적. 그냥 이거는 이제 노말. 군대 근데 성격이 좀 내 입으로 얘기가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군대에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솔직히 군대에 이게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불쌍하잖아. 우리 여기 용찬 쌤도 이제 군대 끌려가시는데 오늘 입소하셨을 거야. 아마. 군대 가기 전에 뭘 하냐면, 야, 너 여자 의무원 없지? 군대 가기 전에 불쌍하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거야. 업소가 이때는 좀 대놓고 있었죠. 대놓고. 옛날 이제 영화, 이게 청불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가면 이제 임질에 걸리는 거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가방 끈긴 아니라는 대학원생과 자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신상 파악을 서로 했다. 이 정도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네요. 설명해주고 있네. 있었던 일을.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아마 알았을 것까지. 여긴 주로 설명이죠. 그쵸? 선술집에서 만나서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밑줄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연결되는 거죠.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부어진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하필이면 또 군참새를. 그래서 안형, 안씨니까 안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이 질문이 뭐냐는 거지.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박씨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요? 이 파리가 뭐냐면 플라이야, 플라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이 아니요, 아직까지.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이 부분, 이 장면 여기서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 장면도 의미가 있는 장면이에요. 안과 나의 대화잖아. 이 대화는 지금 파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사랑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진짜 무의미 없는 대화예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기력. 현대인들의 교감 상실이야. 아까 그랬지? 교감이나 연대를 할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쵸? 교감 상실. 의미 없는 대화. 파리가 좋냐? 파리를 난 이래서 좋다. 이러고 있어. 자, A파트 표시되어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네. 잘 읽어봐야겠지.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자 밑줄 쳐봐. 시간적인 배경 밤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라고 해서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지금 추위 그리고 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배경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죠. 소 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어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온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 자 밑줄 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나 들어올 때 혼자 있고 싶다는 거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않는 곳이다.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되지 못. 자, 타인과의 교감, 타인과의 연대, 타인과의 소통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돼요. 자, 주인공 나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네요.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앞에 그 대화했던 장면에 대한 해석이죠. 그쵸? 설명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줬다. 기특해서 이제 본 거죠.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야. 이 사람하고 안녕하고. 자, 여기까지 끊어. 중량 나오죠? 중량 전에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 써머리 하려고 했지. 장면 써머리. 어떻게? 선술집에서 겨울밤에 추워졌는데 안씨라는 어떤 가방 끈 긴 대학원생하고 만나서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눴다. 여기까지. 중략 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 동그라미 등장인물 안 동그라미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해요.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 외교원 세일즈맨이라고 하죠. 세일즈맨이 여러분들 세일즈맨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집에 똑똑똑똑똑 띵동띵동 해서 근데 아마 경비실에서부터 차단당하지 않나 요즘에? 그럴 거예요. 근데 라떼 얘기하기 싫은데 라떼만 해도 이 세일즈맨이 되게 많아서 띵동띵동 잠깐만 열어주세요. 옵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책을 들고 있고 뭘 들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신문이 혹시나 들어오면은 막 책장 사고 책 선전하고 그래서 할부로 사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일즈맨이 돈을 많이 벌겠니 얘들아? 돈 못 벌죠. 돈 못 벌어. 수당? 이거는 책을 팔아야지 수당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급 층 위로 보면 하층이죠. 하층, 서민이야. 서민 중에서 서민.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하고 밑줄 쳐봐.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독해 포인트에서 그랬잖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연대하지 않는다고, 교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이 있어주기를 청한 거야. 같이 있고 싶었던 거지. 별표. 여기
뭔가 있구나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합니다. 자, 선술집에서 중국집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썰을 풀어요.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당당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그는 이젠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인데 담담하게 슬프지도 않게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욜로죠. 자, 돈은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에도 가고 밤엔 영화 구경 쇼 구경하며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점점점점 혼자 자신의 사연을 얘기해요. 아내가 죽고 아내와의 생활 무슨 병원이셨던가요? 하고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급성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절망감, 허망감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밑줄 쩍쳐. 인물의 직접 제시니 간접 제시니? 간접 제시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고개를 들고 심리를, 슬픔, 절망감, 뭐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여러 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 옆에 있던 안영이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느냐고 눈치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지금 극한의 슬픔에 처한 사람인데 야 혼자 있게 해주자 우리는 꺼지자 이랬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느냐 밑줄 쳐봐. 분명히 이 앞에서 이 사내가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는 꺼져주자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개인주의라는 거야. 이 사람이 분명히 힘든 상황이 없잖아. 나무나 나무는 지금 톡톡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붙은 거거든. 이럴 땐 어떻게 있어줘야 돼.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야야야 우린 꺼지자 이렇게 된 거죠. 개인주의. 그치?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현대인의 이 개인주의.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요청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다는 얘기야.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이유가 뭐죠? 돈 때문이야. 가난 때문이야.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던 거지.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시체 판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는데 정말 뭐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자, 이 세 번째 장면에서는 아내가 죽은 사내가 자기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구나. 이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밑줄 치세요.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밑줄 별표. 이 사람은 지금 뭘 원하는 거죠? 소통, 교감을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죄책감이 드는 거지. 아니 시체를 판 돈이기 때문에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자, 지금 해서 사내는 일관적으로 함께 있어 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둘에게. 그죠?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밑줄. 자, 이거 뭐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배려, 개인주의. 자기 알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있어 달래?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어쩔 수 없이.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나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즉 핵심적인 정서는 뭐예요? 무력감, 슬픔, 절망감이겠지.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 있네요. B 보시면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쓴 거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반실성 상태. 아는 미쳐봐.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미쳐자. 도망갈 궁리를 했던 거지. 그 사람하고 있기 싫어서.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못 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즉 자기 생각,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중얼중얼거리면서. 아웃 오브 안중인 거지. 이 사람 아내가 죽고 이 사람이 같이 달라고 했고 같이 있어 달라고 했고 이 사람이 이 돈을 같이, 그 모든 것이 아웃 오브 안중인 거야. 귀찮아. 나는 악센트가 지 얘기를 중얼중얼하는 거지. 자,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자 밑줄 치세요. 춥고 한산했고, 여기서는 날씨라는 배경이 한몫해요. 이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굉장히 춥고 산하잖아. 그죠? 쓸쓸하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에 보면 광고 붙어 있는 것들, 건물에 전봇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전봇대 뭐 아가씨 뭐 그런 유흥업소 그런 전단지도 붙고 있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설 아는 사람,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남자가 맞아. 오, 맞아. 이 남자 자살합니다. 돈 다 쓰고. 그래서 여관에 가는데 같이 자달라고. 뭔지 알 것 같아. 같이 입자고 하는 거지, 남자가. 돈 다 쓰고. 돈을 어떻게 쓰냐면 불난집에 불꽃에다가 막 던져.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고통에 따른 행위예요. 그 고통을 해소하고 싶어서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해. 같이 있어달라고, 밤에. 그래서 여관을 갔는데
안하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 여관 이렇게 복도에 보면 방이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붙들었으나 무시하고 편하게 쉬세요 혼자. 사실은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죽은 거죠. 자살한 거야. 그래서 그날 경찰이 왔지. 둘이 조사받죠. 조사받는데도 이 안형은 굉장히 귀찮아하죠. 나는 약간 죄책감을 했죠. 내가 말했잖아요. 그 아저씨 이상하다고 같이 있어 줄 거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한다면 나는 귀찮아. 그냥 갑시다. 빨리 조사받고 빨리 갑시다. 이런 분위기로 끝나죠. 이게 소설의 뒤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현대인들의 교감 상실, 그렇죠? 개인주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 무의미한 관계,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본주의 근대화, 경제적으로는 그런 현상과 맞물렸고, 정치적으로는 이 시기에 어떤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식인들이 무력감과 회의를 느끼면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았고 다운되어 있었고, 타인에 대해서 연대하거나 소통하려는 의지들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술상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1번 문제로 흔히 나오는 서술상 특징, 이렇게 A, B 박스 쳐서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전체, 이 소설의 전체적인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 그치? 소설 아니야 밖에 아니지. 소설 안. 자, 주인공 혹은 인물이 이 인물이 이제 중심 인물이고 주인공이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등장인물의 대화, 행동이 묘사되어 있고, 그렇죠? 인물의 행동과 대화가 묘사되어 있고, and 나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서술. 자, 내 심리가 있다. 나는 심리가 어떠했다라고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거는 직접 제시합니다. 직접 제시. 내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 인물, 사내의 심리, 안의 심리,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 정답 제시.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보여주기 showing 간접 제시죠. 그래서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자, 서술자가 장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장면 제시.
대화와 행동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다. 이건 뭐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쵸? 앞에는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선술집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 소개했다. 그 부분은 서술 속도가 빠르죠. 그치? 그런데 뭐 파리를 사랑해 어쩌고저쩌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아내가 죽었어 거기 서술 속도가 느리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뭐가 좋아요? 왜냐면 속도가 이게 하나의 그냥 소설을 형상화하기 위한 효과지. 어떤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되고 어떤 부분은 장면으로 보여줘서 그 장면에 더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물 간의 대화와 지금 한우가 얘기한 것처럼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이 제시된 부분 있죠. 안형하고 막 파리 얘기하고 그리고 또 사내가 막 자기 얘기하고 그 부분. 자, 그 부분에서 이 작가 김승옥 씨가 말하고자 하는 이 소설의 포인트 주제를 간접적,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극적이면 감동적이면 그렇죠. 극이 뭐냐면 연극의 극이야. 연극에서는 뭘로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대화로 보여주죠. 극적 제시라는 거지. 간접적이고 극적 형상화, 극적 제시 방법이야. 대화와 행동으로 뭘 보여줬냐면 자, 196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개인주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약적으로 소설에서 선술집에서 자기 소개하는 그 장면 있죠? 그건 좀 속도가 빠르게 가다가 대화, 행동을 보여주면서 자, 주제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 타인과의 연대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 죽었니 안녕? 할 수 없지 뭐 사람은 다 죽으니까 거의 그 수준. 자, 그런 주제를 자, 그 다음 구성을 보면 시점 끝났지? 자꾸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해보세요. 많이 늘어요. 그 다음에 구성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이죠.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과거로 돌아가는 거 없고 전반적으로 이 소설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장면 제시는 아까 얘기한 거. 그 장면, 극적 제시. 여기서는 이런 극적 제시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묘사는 여기는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처음에 나오는 그 산산한 도시의 서울의 거리를 묘사하죠. 즉 공간적 배경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 자, 처음에 일어날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묘사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작가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야. 거기에 뭔가 있는 거야. 묘사가 길어져. 묘사가 치밀해. 여기에 뭔가 있다. 자, 봐. 공간적 배경 서울이지. 시간적 배경 밤이잖아요. 60년대 밤. 도시의 밤. 겨울, 추워. 현대인들의 어떤 개인주의, 삭막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좋은 배경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역시 주제를 드러내는데 형상화라는 개념어를 쓰죠. 주제를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배경 묘사들이 그런 거죠.
자, 그리고 6번은 있어요. 아니라든지 사는 인물이죠. 인물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죠. 익명 처리. 그렇죠. 서로 알려주지 않지. 이것도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왜냐하면 소통을 계속 지속시키지 않을 건데 뭐하러 내 이름을 알려주냐는 거지. 사실은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놀러 갔을 때 만났어. 거기서 놀고 끝이야. 그런데 나 예전에 별명이 교포라고 속이고 한국말 못한다고 그러고 세라라고 했어. 예? 대학교 때 가서 1학년 때 이제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공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 1학년 때는 학사 경고 직전까지 학사 경고만 안 받고 놀 거야. 1학년은 원 없이 놀 거야. 2학년 때부터 공부할래. 1학년 때 놀 때 많이 다녔을 거야. 클럽 같은 거 있었어. 놀러 가고 그러면 이제 딱 봐서 애가 괜찮아. 애가 괜찮고 뭔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름을 주고 얘 이름은 누구예요? 좀 알고 그냥 놀고 끝이야. 재밌게 놀고 끝이야. 이러면 이제 교포라고. 왜냐면 많은 말을 시키잖아. 한국말 하기가 싫어. 세준이처럼 약간 버벅합니다. 약간 네네 진짜 이러면서 이름은 알려주지. What's your name? 그럼 Sarah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많은 말을 안 해. 근데 뭐 재밌게 그냥 놀 수는 있어. 그리고 애프터를 할 때도 있잖아. 번호를 이제 거짓말로 적어주는 거지. 익명이니까 이 익명 난 걔랑 연대하고 소통하고 교감할 이유가 없어. 놀고 땡이야. 그럴 때는 익명 처리하는 거죠. 실명 처리할 때는 뭐야? 나 있잖아. 무슨 학교 다니고 어디 살고 이름이 뭐야? 걔가 마음에 들었을 때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있었지. 그리고 전화기 앞에서 맨날 대기하고 진짜 놀러 갔는데 이상형이야. 그런 애를 만났어. 근데 걔가 와서 말을 걸어. 세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준이는 내가 팁을 알려줄게. 세준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쟤 뭔가 좀 애가 학구적으로 보이고 말이 없으면 일단 간은 먹고 들어가. 간은 먹고 들어가. 입을 열면 안 돼 너는. 그리고 정말 뭔가가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얘기해. 반복하지 말고. 알겠지? 쌤. 너 반복하지 말고 한 번만 말하고 짧게. 그러면서 뭐냐면 여자애들이 이제 같이 뭐 논다. 즉석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여자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웃어주는 거야. 그냥 웃어주고 웃어주면서 어머 넌 이름이 뭐야? 그러면 짧게 깔아 목소리. 난 박세준이라고. 그렇게 안 야, 돼요. 이렇게 안 되잖아. 나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의외로 고치기가 쉬워.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리모델링하고 오늘 대학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좀 약간 지적인 분위기 안경 딱 쓰고 해가지고 머리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친구 중에는 세준이랑 굉장히 비슷한 애가 있어요. 어떻게 남자 사람 친구인데 걔를 내가 코디네이터를 해줬지. 코디네이터. 너는 정말 말만 안 하면 반은 먹고 간다. 그리고 일단 행동으로 보여줘라. 여자애들한테. 왜냐면 나갈 때 문 열어주고 그리고 네가 막 갖다 먼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선물 주고 이러면 너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근데 걔가 치명적인 단점이 또 하나 있었어. 말하고 뭐냐면 머리 숱이 없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머리숱이 원형 탈모가 와서 점점점 빠져가지고 여기가 그러면은 여자들하고의 만남의 길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가발을 내가 추천해주죠. 왜냐면 나랑 소개팅을 한 애였어 걔가. 이 후배가 어떤 남자 후배가 나를 엿먹이려고
누나 진짜 킹카 있어요. 와 우리 선배 중에 킹카 있는데 누나 진짜 한 번만 만나봐요. 진짜 누나 후회 없어. 진짜지? 진짜지? 키 뭐세 키는 커. 다 좋아. 학벌 좋고 지원 그래? 알았어 그래. 진짜 화장만 3시간 하고 나갔거든. 예쁘게 입고. 난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그 카페에 젊은 애가 없어. 저기 앉아있는데 한 중년의 아저씨가 하나 앉아있는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띠리릭. 그래서 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중개인이 나왔나? 또 누구지? 근데 알고 보니까 대머리였던 거야. 제가 나를 연락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날은 화가 났지만 너무 착해서 애가 내가 걔한테 솔루션을 준 거야. 너랑 나랑 소개팅이 너무 되고 친구로 지내자. 너를 내가 도와줄게. 너 가발고 하고 말 가만히 있어. 해줬지? 걔 진짜 예쁜 여자 만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진짜. 의사야 의사. 세준이한테 주지 마세요. 응? 세준이는 일단 머리 수치 되잖아 얘는. 그치? 그 걱정 없고 그리고 약간 가만히만 있으면 진짜 얘가 말없이 딱 공부하는 그런 애처럼 느껴져. 입만 안 열면 돼. 저 커피 드실래요?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조심하면 돼. 자, 점심 맛있게 먹고 2부 이따가 문제 풀고 시작할게요. 세준이 발음 많이 좋아졌어. 1년 전에 비하면. 1년 전에 진짜 내가 네가 말하는 거 알아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얘는 좀 누구야? 어디 갈래? 전에 뭐야? 먹자. 몰라. 세준이 형 생일빵 맞아야지. 생일이야? 생일이야? 오늘? 시간 치지 마. 뭔데?